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주에 테너 색소포니스트 조슈아 레드먼이랑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가 같이 2011년에 연주했던 The Nearness of You라는 곡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미국 공영방송 PBS랑 몇 년 전에 했던 인터뷰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재즈 뮤지션들이 즉흥 연주를 하기 때문에 무얼 연주할지 모르는 상태로 무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뮤지션들이랑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린 상태로 있어야 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내보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온전한 대화가 되고 즉 연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의미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건데 이 두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동년배라서 좋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여서 그런지 제 마음속으로 많이 들어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더 니어니스 오브 유 이제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풀어 헤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어떤 되게 심도 깊은 대화로 이 어떤 곡을 굉장히 풀어 헤친 건데 이 곡의 원형이 뭐였지? 뭘 얘기하는 거지? 가사가 있는 버전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폰 속에 2-3천 곡 중에 니어니스 오브 유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딱 한 곡이 골라지더라고요. 그 곡을 127번째 곡봉으로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곡명은 The Nearness of You고요.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 낸 앨범이죠. 그러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Nearness of You의 보컬 중에 엘라랑 루이 암스트롱 거 한 곡을 딱 가지고 있다. 야. 제가 한 곡을 깊게 파는 성향이 옛날에 있었어서 수많은 곡이 검색이 되는데 뭐 레드 갈란드의 피아노, 브래드 멜다우가 혼자 했던 연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컬리스트들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 했던 1956년도 앨범이죠. 엘라 앤 루이라는 그 전설적인 앨범 속에 있는 B면의 세 번째 곡인가 그런데 The Nearness of You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56년도 8월 16일 날 녹음이 돼서 그해 10월에 발매된 앨범이래요. 역대 최고의 보컬 앨범으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 앨범이다. 이 앨범에 대한 리뷰를 보면 이러한 미사여구들이 많은데 allmusic.com의 리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화하고 진실된 이 앨범은 모든 가정에서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 재즈 앨범을 모든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앨범 속에 있는 이 두 분의 연주, 보컬과 연주는 전체 관람가, 청정도 100% 앨범이기 때문에 재즈를 몰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재즈를 안다면은 더 깊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이 굉장히 훌륭한 재즈 앨범이다, 그중에 보컬 앨범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두 분의 보컬의 아름다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루이 암스트롱은 What a Wonderful World,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는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좋아졌고 당대 최고의 보컬리스트, 여성 보컬리스트였던 후배 엘라 피츠제럴드와 그렇게 툭 내려놓고 겸손한 연주를 하는 이 분의 연주에 약간 진짜 경의를 표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될 정도로 새삼스레 나이 먹고 더 좋아진 앨범이기도 한데요. 1956년 현재 40대에 딱 들어서려고 하면서 그냥 물이 오르고 그야말로 전성기의 그 느낌이 나오는 그 부드럽고 섬세한 엘라 피츠제럴드의 보컬과 루이 암스트롱 선생은 그때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굉장히 구수한 보컬이,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보컬이 색깔이 너무 달라서 오히려 잘 붙는 그런 아주 묘한 조화가 굉장히 훌륭한 앨범이어서 이 앨범은 여타의 재즈 보컬 앨범들, 좋은 앨범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도 맨 위쪽에 자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들어야 될 건 두 번째로 이 두 명의 보컬을 보좌하는 사이드맨들의 연주인데요. 사이드맨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쟁쟁한 멤버들인데 오스카 피터슨,
허브 앨리스, 레이 브라운, 그러니까 즉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드러머로는 라라랜드를 만든 그 감독 영화 뭐죠? 그 위플래시에서 그 드러머가 숭상하는 드러머인 버디 리치가 이 앨범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데 이들의 연주력이 뽐낼 만한 순간은 이 앨범에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것 같아요. 이 대가들이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보컬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완전히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연주. 그건 굉장한 겸손함과 더불어 프로 정신 같은데 그 이 사이드맨들의 연주, 이 품격 높은 이 반주 위에서 이 두 보컬이 얼마나 살아나는지를 한번 이 앨범을 들으실 분들은 한번 유념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어려서 재즈 처음 들은 게 루이 암스트롱 곡이에요. 네. 무슨 곡이냐면 세인트 마치 고인 온. When the Saint 우리나라의 옛날 그 가수분 중에 김상국 씨라고 있어요. 네. 이 양반이 모창을 했어요. 루이 암스트롱을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재즈 원조. 그러니까 사실 재즈라는 거를 이렇게 구체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뮤지션 그러면 루이 암스트롱 꼭 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거의 뭐 종주지. 그냥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지. 그렇죠. 1920년대에 이미 그걸 해내신 분이었죠.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친근하게 다가와. 하여튼 이 앨범 들으면은 놀라워요, 저는. 놀라운 게 말씀 맞다나 놀라운 게 일부 순혈주의자들은 백인들 앞에서 재롱도는 그렇지 그렇게 흑인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미 20대 때 재즈에서 새로운 테크닉은 물론이고 개념을 제시하고 그걸 쭉 인생 동안 해오셨고 이러한 앨범에서는 한참 후배인 보컬리스트와 함께 나누고 그 미소가 느껴질 만큼 이 앨범 자켓 얘기도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엘라 피츠제럴드는 뚱하게 앉아있는데 그 루이 암스트롱 선생은 약간 이렇게 미소 짓고 있고 이 앨범을 찍을 때 사진작가 필 스턴이 찍은 다른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해탈한 듯한 그러한 느낌의 그러한 음악을 하시는 그래서 존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세 번째로 이게 훌륭한 재즈 앨범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프로듀싱인데요. 이 두 레전드의 만남을 기획하고 완벽하게 보좌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실현해내는 게 이 두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느냐 그건 아니었겠죠. 이 버브라는 레이블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 버브라는 레이블을 만든 프로듀서이자 뭐 재즈 프로모터이자 음반사 사장이었던 노먼 그랜츠가 이 두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훌륭한 앨범을 냈는데 이 두 분의 앨범을 녹음한 게 56년도 8월 16일인데 바로 그 전날 노먼 그랜츠가 기획한 콘서트가 하나 있었대요. 재즈 앳 더 할리우드 볼이라고 야외 음악당에서 올스타들을 데리고 노먼 그랜츠 기획하에 여러 팀이 나와서 연주를 했는데 그 중에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 이 두 분이 몇 곡을 같이 불렀다고 하고요. 그때를 반주한 팀도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였다고 하니 그 다음날 바로 캐피탈 스튜디오로 불러서 이 앨범을 녹음을 한 거고 11곡의 리스트를 노먼 그랜츠가 정해서 이 두 사람한테 제시를 했고 연주가 이루어졌다. 그 전날 함께 축제 같은 콘서트를 했고 그 다음날 웃는 얼굴로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녹음한 앨범이니 이 앨범이 또 얼마나 훌륭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가 이 앨범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이 앨범의 앨범 커버예요. 아무런 타이포가 없어요. 좌하단에 버브 레코드 레이블만 마크만 있고요. 그냥 투샷.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의자에 앉아있는 마치 오누이 같은 그 투샷. 필 스턴이라고 많은 재즈 앨범들의 커버를 찍으시고 그 사진가로도 활동했던 필 스턴이라는 분이 찍으신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의 느낌이 볼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낙서하고 이럴 때 엘라 피츠제랄드하고 이 두 분의 모습도 그려보곤 했었는데 사침하게 앉아있는 엘라와 네.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트럼펫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네. 루이 암스트롱. 아주 멋지죠. 이 앨범에는 말씀드린 대로 11곡이 담겨 있는데요. 모든 곡이 좋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 흔한 말이지만 정말 그렇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은 이 The Nearness of You인데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엘라 피츠제랄드의 보컬인데요. 그 보컬의 음색이나 그 부드러움이나 이런 거는 뭐 들어보시면 아는 거고, 엘라 피츠제랄드가 첫 번째 뭐 버스를 한 두세 개를 하고 브릿지를 이렇게 쭉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루이 암스트롱 선생이 그 다음 후반부에 자신이 보컬을 하는 부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엘라 피츠제랄드가 노래를 하는 동안 마치 무슨 이렇게 장식을 하듯이 그 보컬의 주위에서 트럼펫으로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는데 그 섬세함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후반부에는 루이 암스트롱이 엘라 피츠제랄드가 불렀던 부분을 그대로 자신의 보컬로 노래를 하는데 그때는 또 기가 막힌 게 오스카 피터슨이 마치 장식을 해주듯 그 밑에서 피아노로 이렇게 반주를 전혀 나서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깔리는 그거를 듣고 있으면은 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녹음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 분위기가 참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보컬이 끝나자마자 트럼펫 솔로를 루이 암스트롱 선생이 하시는데 그 트럼펫 솔로가 또 아주 좋죠.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The Nearness of You가 엘라 피츠제랄드의 보컬과 함께 페이드 아웃이 되고 다음 트랙이 April in Paris라는 곡인데 그 곡으로 연결을 되는데 그 이 연결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앨범 전체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 호흡으로 들릴 정도로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앨범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앨범으로 들으신다면 그 연결 다음 곡과의 연결감마저 당연히 끊었다가 녹음을 했을 텐데도 그 연결감이 아주 훌륭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The Nearness of You는 이제 작곡자가 호기 카마이클. 호기 카마이클이 1937년도에 작곡한 발라드인데 팀 펜 엘리라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미국 대중음악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던 그 당시에는 출판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출판 골목. 예. 출판사 모여있는 골목. 그 장소 공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작곡가의 집단 자체를 묶어서 팀 펜 엘리라고 하는데 팀 펜 엘리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한 명이시죠. 호기 카마이클이. 이분이 작곡한 곡들을 몇 곡 이렇게 들어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고 느긋한 그러니까 더 니어니스 오브 유 같은 곡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분의 다른 곡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분의 다른 곡으로 128번째 호기 카마이클을 연결고리로 선택한 곡은 스타더스트라는 곡입니다. 스타더스트. 존 콜트레인의 1958년에 녹음했는데 63년에 나온 앨범인데 스타더스트 1965년도에 미국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서 독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곡은 무엇입니까? 스타더스트가 1등이었대요. 쉽게 해서 재즈 보컬리스트 치고 이 곡 안 부른 보컬 없다. 장담한다. 그렇죠. 아니 장담까지 아니지만 네.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건 예. 그러니까 자국 곡으로는 스타더스트를 뽑았다고 하고 외국 곡으로는 오톰 리브스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호기 카마이클이 이 곡을 작곡한 게 192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1899년 19세기 말에 태어나신 분인데 27년이면 20대 후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7년도에 여름에 자신의 모교인 인디애나 대학교에 찾아갔었대요. 이렇게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멜로디가 떠올라서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피아노에서 이렇게 그 멜로디를 치면서 기보를 했고 곡의 내용은 스타더스트 우리말로 하면은 뭐 별무리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이런 걸 노래한
말하자면 일종의 발라드인데 가사는 그때 없었고 2년 후에 미첼 페리시란 분이 붙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멜로디를 친구한테 들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밤하늘의 별똥별 이런 게 생각나서 스타더스트가 제목이 어떻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1930년대 초에 이게 이제 여러 밴드들이 연주를 하면서 잠깐 히트를 했다가 잠잠하다가 이 곡에 이게 이제 국민 가요가 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1940년도에 아티쇼 오케스트라, 아티쇼 앤 히스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리메이크를 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 1940년도 연주를 들어봤는데 와, 그 중간에 아티쇼의 클라리넷 중간 솔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주 좋던데 이 아티쇼 버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곡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전에는 조금 빠른 템포로 이 곡이 연주가 됐었대요. 근데 아티쇼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고즈넉하고 아주 느린 템포로 이 곡을 해석을 했고 그 버전이 굉장히 히트함으로써 이 곡이 쫙 퍼져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곡을 이렇게 느리게 해석한 거가 오늘 이야기하는 존 콜트레인이 58년도 연주한 버전과도 일맥상통하는, 모르긴 모르지만 존 콜트레인이 이 곡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이렇게 듣고 몸으로 받아들인 거는 아티쇼 버전식의 굉장히 느린 템포로 이 곡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958년도에 존 콜트레인은 자기 개인 리더 앨범을 프레스티지 레코드랑 계약을 해서 내고 있었는데 프레스티지랑은 58년 말 뭐 이럴 때 계약이 끝나고 아틀란틱 레코드 그 다음에 또 60년대 초에는 임펄스 레코드로 갈아타면서 본인의 음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63년 정도 되면은 재즈계를 완전히 대표하는 그렇지. 뮤지션이 돼 있는데 63년에 프레스티지가 58년도에 존 콜트레인이 녹음한 곡들 중에 또 쓸만한 거 없나? 이런 앨범을 여러 장 낸 걸로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었는데 오케이. 이 앨범도 역시 58년도에 연주한 여러 세션에서 이렇게 모아갖고 63년도에 존 콜트레인의 명성에 기대서 상당히 얌체 같은 마케팅 전법인데 존 콜트레인의 팬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 1958년 정도의 존 콜트레인이 아니면 존 콜트레인은 그 다음에 모던 재즈 그리고 포스트 밥 그리고 아방가르드 프리 재즈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 58년도는 아직은 하드밥을 연주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으로만 놓고 보면 고전적인 존 콜트레인, 담담한 발라드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해석이 있는 이런 연주는 58년 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63년에 이 앨범을 내준 게 존 콜트레인의 어떠한 허락 없이 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함께하는 뮤지션들을 보면 퀸텟 구성인데 존 콜트레인이 당연히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요. 프루겔 호은을 트럼펫터 윌버 하드니 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58년 당시는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의 일원이었던 레드 갈란드와 베이시스트 폴 챔버스가 같이 연주를 해주고 있고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의 신임 드러머로 들어왔던 지미 컵이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존 콜트레인은 사실 이때 나이를 생각해보면 30대 초반인데 굉장히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곡에 이제 테너 색소폰 솔로 다음에 윌버 하드니 콜트레인과 아주 결을 딱 맞춘 그 프루겔 폰의 연주도 굉장히 좋고 두말할 나위 없이 같은 밴드에 있었던 레드 갈란드의 굉장히 차분한 피아노, 폴 챔버스가 활로 보잉으로 베이스를 연주하는 그 베이스 솔로도 굉장히 좋고 그걸 바치는 지미 컵의 담담한 그 드럼도 좋고 세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시기에 존 콜트레인을 60년대 초중반보다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전적인 존 콜트레인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러한 발라드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존 콜트레인 음악 이렇게 알려진 곡들 대표하는 곡들 보면 60년대 들어서자니까 어려워요.
프리 재즈로 이렇게 딱 넘어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몇 장은 저는 앨범을 사놓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죠. 예. 요때가 그러니까 정말 그 존 콜트레인이구나 역시라고 느껴지는. 부연 설명을 좀 하면 1958년에 존 콜트레인은 그 55년도에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하면서 완벽하게 성장 가도에 들어섰고 57년도에는 약물 중독 때문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쫓겨났는데 그걸 전화위복 삼아서 셀로니어스 몽크와 57년도에 몇 개월을 연주하면서 본인이 훌쩍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57년 말에는 본인의 최고 앨범인 블루 트레인 같은 앨범도 내고 58년도에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새로운 음악 하자 해서 다시 부르기도 했고 이러한 본인의 세션들을 가지면서 이제 한 단계 확 변화하고 성장하기 이전에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의 존 콜트레인이기 때문에 더 여유 있는 연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존 콜트레인이 해석한 스타더스트를 들으시면서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을 이 곡의 가사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저기 하늘 높이 올라가는 작은 별들은 우리가 헤어졌다는 걸 항상 제게 알려줍니다. 당신은 저 길 따라 멀리 가버렸지만 평생 잊혀지지 않을 노래를 제게 남겼습니다. 사랑은 이제 어제의 별무리가 되었네요. 그 흘러간 세월을 담은 음악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호기 카마이클이 27년도에 한 28살짜리 청년이 대학 시절 연인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그 멜로디, 그 다음에 2년 후에 미첼 페리시가 이런 가사를 붙였는데 58년도엔 존 콜트레인이 그러한 가사와 원곡 멜로디에 딱 걸맞는 그러한 감성의 연주를 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